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가는 세월 막진 못해도 즐겁게는 보내야 되겠죠? 여러분을 좀 더 즐겁게 해줄 법과 함께 하시죠.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니리야 니리 니리 만보. 삶의 흥을 돋궈줄 수 있는 법들 제가 가득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주혜입니다.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벌써?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좋은 법과 데이터는 여기서 나옵니다. 서역 없는 방송인 이성혁입니다.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법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네, 이 시간만큼은 법뿐인 남자 고민의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야, 근데 길 씨는 정말 법이 전부예요? 이 시간만큼은 이 정말 시간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만큼은 네. 법이 전부죠. 그렇군요. 변호사보다 법을 더 찾아요. 이 시간만큼은. 아니, 이 시간만큼. 예. 평상시에도 법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민기 팀장이 TV보다 그러겠네. 진짜 왜 자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쵸. 이성혁 씨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전민기 씨가 요즘 많이 바빠요. 네. 제가 대타 전문 방송인이거든요. 정말요? 네. 이러다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환영합니다. 그래요? 네. 원래 대타 하다가 그냥 자리 꽤 차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전민기 팀장을 방송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요? 네. 아들로서. 네. 네. 그러고는 쉽진 않은데. 네네. 네. 많이 바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지간인지는 몰랐네요. 부자지간인지 또 몰랐어요. 근데 늘 함께 했던 것처럼 너무 지금 잘 어우러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 있던 자리 같은데, 민기 팀장이 이거 위태로운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뭐 바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예. 그나저나 우리 인변의 닐일이야 닐일이. 그렇죠. 예. 처음엔 좋았는데 갈수록. 네, 조금 왜? 흔들렸죠. 아니다 싶었어요. 만보, 좀 만보. 흔들리고, 나도 여기서 지금 여기는 어딘가,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이런 부분 약간 혼돈이 있었는데, 그래도 잡아냈죠, 제가. 예. 다시 돌아왔어요. 네, 이렇게 닐리리 만보처럼 이제 신나는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 8월 말에 통과가 됐는데요. 바로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을 넓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 들어보셨나요? 이게 아무래도 뭐 아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이름 그대로 범죄로 피해당한 분들에게 구조금을 주는 제도다. 맞죠? 네, 맞습니다. 범죄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애, 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범죄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범죄 폭이 굉장히 넓은데 모든 범죄 행위가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살인 등 이런 강력 범죄가 있었던 경우에 그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은 구조금을 받게 되는데요. 또 범죄 행위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이나 중상해로 입은 사람은 장애나 중상해 구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급여를 받거나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았으면 그 한도 내에서는 구조금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이 있나요? 충분히 구조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유족 구조금 상한액은요, 2021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1억 4,900만 원이고요. 피해자의 가족이나 그 고통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이게 또 너무 많은 액수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그 유족까지도 구조금이 나온다는 건데 범위를 확대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이번에 개정된 법은요, 범죄 피해자가 장애, 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면 유족이 이것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라면 현행법상 그 유족이 유족 구조금 지급 대상인데요. 피해 당사자의 구조금, 그것을 신청해 놓고 나오기 전에 사망을 하면 받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장애, 중상해 구조금을 일시불로 유족이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범죄 피해 당사자 구조금을 유족이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끔 좀 외국인 분들이랑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같이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안 됐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법은 공포 이후 6개월 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범죄 피해자나 그 유가족인 결혼 이민자도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는 법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법인 것 같죠? 네, 앞으로도 상한액이 좀 쑥쑥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범죄 피해를 저희가 또 가늠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분들을 위로하는데 아픔을 극복하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를 또 폭넓게 위로해줄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분, 입법자를 직접 모셔봐야겠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영농자재 백화점 같은 것을 거기다가 신축하거나 아니면 개설해서 물건을 팔게 되면은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제한들을 풀어주자 이겁니다. 인터넷에서 네. 성매매를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정보를 준다든지 말이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이것을 처벌하는 그 규정을 차제에 확실히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고. 자타공인 중국통입니다. 그리고 발이 얼마나 넓으신지 국회에서 핵 인싸로 통하시는 분인데요. 경기 평택시 의뢰 행동하는 민생파 의원 이병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두루두루 정말 많은 분들과 잘 어울려 지내시는 네.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저희도 잠깐 뵀습니다만 성격이 굉장히 네. 제 방에 오시면은 다 형 동생하고 나갑니다. 와. 춘추 따져보면 높으면 형, 뭐 누나 되는 거고 어리면은 동생 되는 거죠. 예, 그럼 정말 쉽게 말해 이 계급장 떼고 우리 사람 대 그럼요. 사람으로 만나자. 그렇습니다. 예. 저 솔직하면 다 눈에 그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약간 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솔직 담백하게 하면 다들 동의하죠. 그리고 이 중에 저희 또 계급장 얻기로는 또 우리 김기려 씨. 좋습니다. 저 환영합니다. 한번 또. 그 느낌이 있어요. 네. 형 냄새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저는 뭐 동생으로 제가 그럼 병진이 형. 오케이. 네, 전혀 노 프라블럼. 근데 이 좋습니다. 친밀한 우리 병진 형님이 네. 중국 전문가로 제가 오. 들었거든요. 네. 중국에서 오랫동안 어떤 연구를 하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셨던 건가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 이제 중국어를 전공하면서 지금 61세니까 상당히 된 거죠. 그죠, 시간이. 예. 그래서, 네, 이제 한자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학력고사 점수에 맞춰서 제가 대학 중국 관련 학과를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에서 또 중국 관련 공부를 하고, 또 석박사도 다 그렇게 마치게 된 거죠. 그래서 전국에는 수교 이후에 1992년 8월 24일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했거든요. 네. 바로 수교 다음에 93년도 유학을 갔죠. 북경대학으로. 그래서 이제 학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후학을 양성했죠. 그 정도로 정말 이제 중국 통이라고도 불리시고 이렇게 성격이 또 워낙에 털털하시니까 네네. 핵 인싸라고도 불리고 계시는데 듣자 하니까 또 마라톤 선수라는 얘기. 야. 그건 좀 과장됐는데 마라톤을 좋아하는 겁니다. 네. 선수가 아니고 좋아하는 거고요. 제가 평택 마라톤 클럽을 23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100여 명 이상 되는 회원이 되는데 42.19km를 한 6번 완주를 했고 지금은 뭐 건강 마라톤 정도 하죠. 한 10에서 한 12km 정도. 사실 저도 이제 마라톤 42.19까지는 안 뛰어봤어요. 네. 제일 많이 뛰어본 게 이제 32km 뛰었더니 1km 못 걷겠더라고요. 근데 6번을 완주하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인내, 끈기, 뭐 그런 단어의 이제 아이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께서 2003년에 새천년 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정계임을 네, 했는데, 맞습니다. 국회에 입성하는 데까지는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20년 기간 동안 정말 우여곡절도 있었을 거고, 맞습니다. 어떤 굉장한 노력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네, 이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어떤 국회에 대한 꿈?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영입이 돼서 이제 정치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당시에는 평택 인구가 지금같이 지금 63만인데 한 2만 표면 당선돼요 국회의원 밥을 해서. 근데 4만 5천 장을 돌렸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극의 길이 떨어지고 나서 시작이 된 거죠. 20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간 건데 바로 마라톤 형식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저 자신을 더 조탁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의 목표가 워낙 확실하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신 자리인 만큼 일도 지금 정말 확실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9월 기준으로 해서 법안 대표 발의를 30개 넘게 하셨고요. 네, 네. 심지어 공동 발의는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우. 지금 오랜 정치 경험이 있고 워낙 경륜은 훌륭하시지만 어쨌든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네네. 대단한 일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발의 이뤄내실 수 있었어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입법기관이거든요. 국회의원이. 그 대만에서는 우리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입법의원이라고 합니다.立法의원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이 모여있는 그런 회의체라고 한다면 거기는 아예 법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선진사회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상식이 통하고 관례가 통하고 예? 서로 믿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선진 민주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반강제한다 이런 것들은 굳이 환영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그런 발전 도상을 벗어났지만 그래도 또 가야 될 길이 있고 말이죠. 사실 스위스 같은 경우에 뭐 거의 10만 불 되거든요. 미국도 뭐 6만 불 이상 되고 우리도 한 3만 6천 불 됩니다만은 그 국민 소득과 국민 의식은 정비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진 국가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냉철하게 따져보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비한 부분들, 특히 이제 약자, 소수자, 그리고 서민층, 이런 분들은 법으로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2대 의원이지만 21대에 발의한 법안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폐기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출근하니까 아침에는 머리가 굉장히 명료하거든요. 10분만 집중해도 말이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안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보좌관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법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이 들어가고 영원히 불멸의 법을 만드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지만서도 일단 기존의 법을 잘 승계해서 그것이 폐기되지 않도록 살리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그 법들을 전부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딱 두 가지에 집중해서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죠? 네네. 오늘 이 법자들 제목은 이병진 의원님의 법의 사각지대를 막아라 인데요. 법의 사각지대를 막을 그 첫 번째 법안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용자재 판매를 허하라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실제로 평택 역시 굉장히 넓은 평야를 갖고 있고 농사짓는 토지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평택 제 가불병 세 분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 을이고요. 평택 여러분이 경부 선을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평택 지나가 보셨습니까? 네, 지나가죠. 바로 오른쪽 지나가다 오른쪽 서쪽이 바로 이제 제 지역인데 거기가 농촌이 있습니다. 한 개의 동이 있고 대부분 다 읍면이에요. 8개의 읍면동이 있는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네. 2만 5천 명의 농민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평택항이라고 하는 대중국 전초항, 평택 공식 명칭은 당진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세계적 최고 큰 삼성 반도체가 우뚝 세워져 있죠. 예. 그래서 농민에 대한 관심, 제가 원래는 가야 될 부분이 교육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외교통상위원회가 제 전문성을 그래도 발휘할 수 있는 곳인데 우리 국회의원은 국민의 니즈를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주권 재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겁니다. 국민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네. 거지도 한 표, 고관대작도 한 표잖아요. 표는 등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겸손해지고 그분들의 뜻을 어떻게 해서라도 법안으로 성료시켜서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농지 같은 경우 우리가 농민이 한 200만이 넘어요. 그 평택에 아니, 우리는 전체가요? 전체 농민이 예. 210만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농기계 수리센터 같은 건 들어올 수 있는데 네. 그 영농 자재 백화점 같은 것을 거기다가 신축하거나 아니면 개설해서 물건을 팔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농기계에 관련된 게 들어오겠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제한들을 풀어주자 이겁니다. 특히 도시화가 되면서 읍면동이 있다, 읍이 있다 그러면 읍이 확장되면 다 옆에가 바로 농업진흥구역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쪽에다 져야 되는데 농업진흥구역에서 제한 규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농자재는 다 팔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의원님 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농업진흥구역과 진흥지역 이게 다른 말인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농업진흥구역이 이제 농업진흥지역의 약간 하위 개념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인데요. 이게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 사업 또는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이 시행됐거나 시행 중인 지역이고요.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지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 이 구역을 농업진흥구역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데 현행법상 이 제한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법안의 핵심 내용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이런 영농자재 백화점 같은 거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농기계를 뭐 꽃갱이라든지 뭐 낫이라든지 뭐 기타 농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제한을 두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농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특히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시내까지 가서 뭘 사온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멀지 않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한 20분 이상 또 나가서 사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 그 읍소재지 면소재지에 거기 센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뭐 비료, 농약, 일반 자재 판매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거기 할 수는 있는데 그 예. 품목을 또 늘리는 거고 예. 농업진흥구역에 그 영농자재 백화점 그런 가게 같은 걸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지지를 못했는데 그치, 지지를 져서 못했는데. 품목도 더 늘려서 농업과 관련된 것들은 제한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능률도 오를 것 같고요. 네. 네. 이 직접 평택에서 농사 짓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농기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커요. 콤바인, 이항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데는 말이죠. 콤바인이나 이항기가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네. 그래서 트레일러를 통해서 이동시켜야 되는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또 불편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민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함이 많지만 특히 이제 직불금 같은 거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보니까 한 2,200억 원이 이제 올 예산 보니까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체 예산 중에서 한 8% 정도 되는데 근데 직불금은 글자 그대로 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규정이 있거든요. 17개를 만족하게 되면은 그 이제 직불금을 주게 돼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뭐 공동체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된다든지 영농일지를 잘 써야 된다든지 농사 짓는 분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 드신 노령화된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또 많이 발생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17개 그 제한 그 준수 사항 같은 것들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물론 법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지만 농촌의 현실, 노령화의 현실 따라서 해주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직불금이 다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예산 불용 처리된 것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 가능한 금액을 세우는 게 예산이고, 그 다음에 또 2월을 하지 말아야 되는 2월 불가 원칙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보면 예산을 그냥 세우지 못해서 2월 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게 바로 불용 예산인데, 바로 직불금이 불용 예산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농민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기쁨을 극대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건 예산이기 때문에 원래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쓰지 못하고 그냥 다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 농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또 그 안에서 나온 법안 중에 하나가 농지법 개정안인데요. 네.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 바로 이제 농민들에게 이제 그 농자재를 쉽게 농민들이 구할 수 있게 되고, 또 농협 같은 경우에도 농협이 그런 이제 자재백화점을 줘서 농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거든요. 농협도 규제의 틀에서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새롭게 짓고 확대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규제를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고된 농산일일 텐데 그럼에도 좀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법안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네,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예, 다음 법안도 보겠습니다. 네. 이병진 의원님의 두 번째 법안입니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막아라. 성매매 알선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성매매 사라졌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불법 운영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유에서 출발한 법안인지 설명해 주시죠. 자, 우리가 이제 선진 사회가 되고 이제 가정이 중요시되고 하면서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아직도 인터넷에서 네. 성매매를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그걸 같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뒷담화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 TV에서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주고받는 대화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간상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이것을 우리 보좌관들과 토의 끝에 이렇게 법안을 성료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뒷담화를 직접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심각성을 잘 몰랐거든요. 네. 데이터를 봤더니 굉장히 심각해요. 방통위에서 나온 인터넷 성매매 관련 정보 시정 요구를 보니까요. 최근 5년 동안 86,187건이나 됐습니다. 작년 요청 건수가 25,236건인데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27,347건, 이미 2023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후기 사이트마다 회원수가 상당하고요. 별별 내용을 다 올린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걸 보지 못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의원님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직 이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도 이게 좀 해악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보를 게시판에서 서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성을 파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정보를 준다든지 말이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이것을 처벌하는 그 규정을 차제에 확실히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고, 이 확산 방지에도 기여할 겁니다. 발본색원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게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도 그게 가장 그렇죠. 이게 초기 영향을 미친다고 성매매의 하니까.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 데이터를 주는 역할을 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릇된 정보를 지금 그렇습니다. 범죄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게 범죄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고, 또 그걸 규제를 안 하니까 차제에 발본색원에 가깝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참 법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요. 불법적인 성매매나 성매매를 유인, 알선하면은 처벌하는 규정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매매 후기 사이트 같은 부분은 어쩌면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올린 게 그 자체가 나쁜 짓 저질렀어요 라고 인증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성매매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누군가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의도나 목적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어려워서 어찌 보자면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인데 맞습니다. 의원님이 이 부분을 개정안에 담으신 것 같아요. 내용 좀 짚어주세요. 그 내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인 내용들이 그렇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법안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더욱더 완비됐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절대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에 가깝도록 그 문구를 조정하고 지금도 계속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발의가 됐지만서도 입법조사처 이렇게 그 윤독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또 자구 조정도 하고 이런 그 일과정 속에서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 평가, 그리고 경험 이런 내용을 아예 차단하게 된다면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성매매 업소, 근절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이 법안 통과가 된다면? 변화는 전 그때 가봐야 됩니다. 모든 게 물론 예측의 영역인데 한국이 이제는 뭐 선진국가의 문턱에 왔다는 게 말뿐이 아니고 실현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남녀 기회균등이 진정 실현되는 국가이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n분의 1 합니다. 뭐 남녀가 상당히 우리 때보다 평등해졌는데 성 쪽에서도 평등이 실현되는 그런 그 길라잡이 역할을 할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많은 법안을 내셨는데요.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관심사가 그만큼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하신 법안 외에도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법안도 하나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독도에 관한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인데 독도는 뭐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최근에 봐도 이제 독도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울릉도에 가면 물론 독도 박물관 체험관이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어느 현 정부를 뭐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서울 지하철 공사라든지 전쟁 기념관 또 그 성남 같은 경우 54개의 그 읍면동의 그 독도 관련 것들을 다 이제 없애버리는. 그래서 오얏나무 밑에는 가끈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행위가 상당히 국민들한테 그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전국에 한 228개 기초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독도박물관이나 체험관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규정을 여기다가 개정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울릉도 독도 갔다 와봤지만서도 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가지 않아도 우리 5,200만 명이 자기 살고 있는 인근 그 시나 군이나 청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슴속에 우리 민족에서는 우리 민족 얼속에 독도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기 예산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예산 배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니까 평택에 한 2조 4천억 정도 예산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한번 이렇게 배분해서 또 독도 체험관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확실히 이제 안보 문제 또 남북 문제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평택도 우리의 중요한 안보 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역을 위해서 하고픈 일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너무나 많습니다. 63만이거든요. 그래서 평택은 말이죠. 아주 재미있고 정말 미래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미국에 갔죠. 이제 앞으로 평택으로 오셔야 됩니다. 30년 동안 인구가 줄지 않고 계속 늘었던 지역이 평택이고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0.68인데 평택은 1.03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평택이 이렇게 또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수출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면서도 바로 평택항이라고 하는 대중국 전초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국채강으로 시작된 평택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안보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 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고 444만 평입니다. 그 여의도의 한 5배 되는 크기입니다. 그럼 여의도의 크기와 더불어 상상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군 위함대 사령부 120만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K55 오산 공군기지라고 들었는데 거기 오산이 아니고 그것도 평택입니다. 아. 예? 안보, 그 다음에 산업, 수출 이 3축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가 바로 평택이고 약속의 땅이다. 이걸 평화의 도시로, 수출의 도시로, 생산의 도시로 만드는 역할을 누가?
이병진과 민주당과 더불어 병진해서 하겠다 이거죠. 아, 예. 아, 누가라고 물어보시길. 그래서, 누가. 아, 역시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네, 네. 제가 나임을 맞췄습니다. 이제 병진. 이건 아우를병자거든요. 예. 나갈진입니다. 곧 투게더. 근데 저는 빛날병에 진압할 진짜에 아버지가 성견지명이 너무 빛나면 이게 진압할 진, 세금변의 참진자거든요. 진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이름 때문에 더 오버할 수 있는데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이름의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서 낭중지추가 되지 않도록 못하면 이게 정수리 맞잖아요. 예.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려고 입은 자꾸만 나발거리는데 예, 조심하고 있습니다. 잘 웃어주니까. 다른 분 좋습니다. 얘기할 때도 입이 실룩실룩 거리시더라고요. 말씀하시고 싶어가지고. 예,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참으시고 네. 참으시고. 제가 무게를 잡을 땐 다 무서워합니다. 가만히 있어 볼까요? 오. 아, 카리스마 있으세요. 네. 근데 저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저렇게 재밌는 분이 있었어? 대화하기 전에는 잘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평택을 위해서도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입법 활동, 특히나 또 지역 활동을 하시려면 임기 4년이 너무 부족하실 맞아요. 거예요. 에너지가 진짜 넘치는 분 아니십니까? 오늘 세 분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좀 에너지도 에너지지만은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이 공간이 지금 녹화 장소가 아니라 무슨 커피숍처럼 네.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정말 우리 이름이 이제 우리 주병진 선배님이 생각날 정도로 되게 굉장히 위트 있고 편안하게 또 아, 함께 고맙습니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사무실로 오십시오. 정말 그럼요. 편하게. 다 오세요. 저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좋은 또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또 오늘처럼 많은 웃음 주셨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 의원님과 그냥 찜질방에서 수다-떠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좋습니다. 의원님 이제 라인 맞히시는 거 좋아하는데, 네, 오늘도 이제 마라톤으로 시작하셨으니까, 네. 저도 이제 세계적인 이제 마라토너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허. 에밀 자토팩이라는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기적은 한 번의 훈련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는 훈련은 물리적인 변화 이상의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또 명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 정치계에 입문한 거는 2003년인데 20년 동안은 국회 밖에 계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허송세월이나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만큼 훈련하고 트레이닝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대표 법안 발의한 게 30개 이상 된다고 했을 때, 네. 그 20년 동안 정말 내공이 축적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내공을 가지고 초선이지만 아주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 변호사는요? 전 삼행시 도전. 아유, 삼행시 의원님 전문가. 이름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운을 띄워드리죠. 네. 자, 이신전심. 국민과는 마음을 통해 주세요. 병진해 주세요.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로. 그렇죠. 병진은. 진. 진퇴양난의 정신으로 현실 정치에 힘써주세요. 야, 오늘 근데 뭐 마음에 아주 그냥 쏙 듭니다. 마음에 드세요? 병진이란 이 단어를 또 배우자마자 바로 또 배우자마자. 써먹어주시네요. 그러네요. 예. 한자를 활용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병진. 예. 병진스럽다? 병진합시다. 네, 병진합시다. 네, 병진합시다. 병진합시다. 네. 병진합시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이제 중국어 관련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아까 낭중지추를 쓰실 때도 그렇고, 워낙에 고서도 많이 좀 탐독을 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 출연 소감을 좀 옛말로, 사자성어 이렇게 함께 하셔서 좀 그래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행표, 사자소학 효행편에 나오는 건데요. 아유 활락, 기분적인 활락. 네. 내가 활락, 기쁘고 즐겁다 이거죠. 네. 내가 기쁘면 형제 영락, 형제도 또한 기쁘다. 예쁘다. 형제 됐지 않습니까? 제가 기뻤잖아요. 대화 나눌 때. 네네. 여러분들도 또한 기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자성어를 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아유, 활락?
영어가 아닙니다. 예스. 아유왈라. 예. 형제 영락. 영락. 내가 즐거우면 우리 모두가 형제도 다 형제들도 즐겁다. 다 가마만 즐겁다. 선상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기에 느낌입니까? 또 일맥상통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네. 내가 즐거우면 주변도 다 즐거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실제로 딱 그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22대 국회 포부도 한 말씀 밝혀주시죠. 그래 제가 이제 20년 만에 이렇게 이제 정계에 진출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정치는 유한한 자원을 권위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행위라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 지역민들의 니즈를 다 반영하는 건 우선이지만 우리 최종 목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있어요. 두 국가로 살아도 평화를 대체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 제가 평생 공부한 게 바로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누구보다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 지금도 이제 중국 친구들과 같이 수학한 친구들과 전화도 하고 합니다만은 중국을 잘 활용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게 가장 큰 정치적인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손자, 그 다음에 증손자, 증손녀가 이렇게 평화의 리스크에 노정돼서 살지 않게 하는 거. 지금 전쟁이 일어난 나라 보세요.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네. 미국이 천조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세계 다 제압합니까?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싸우면 안 되고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포용하고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말이죠. 그리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 그 차차선이 또 최선인 겁니다. 네. 그런 자세로 정치에 임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정치적인 목표입니다. 야, 그 원대한 포부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 이병진 의원님 앞으로도 경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이거입니다. 아,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네네.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운수 안 좋은 날일 수 있는데, 예,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 예. 최근에 있었어요. 자, 임재 변호사 있어요? 네, 저 운전하고 잘 가다가 네네. 타이어에 못이 박힌 거예요. 아하. 아, 그런 게 종종 있어. 아니 도대체 못이 어떻게 세워져 있었던 그죠? 겁니까? 네. 못이 박혔는데 아주 제대로 터져버린 거예요. 어허. 그래서 차가 견인돼서 갔던 그런 슬픈 추억이 있었어요. 그래, 그 못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꼭 박혀 있어?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주운전 측정하려고 서 있었는데 네. 제 뒷차가 약간 좀 당황했나 네. 봐요. 네. 이거를 못 세우고 음주운전 측정하는 과정에서 제 차를 박은 적이 있어요. 경찰 올 필요가 없죠. 현장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처리를 했던 아이고. 네,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다행이지만 어쨌든 가만히 있는데 뒷차에 받쳤다는 그렇죠. 거는 또 안 이거 되죠. 아, 수리도 해야 되고. 네, 이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막 타이어가 반대편 차선에서 날라와 버린다거나 오, 이거 정말 맞아요. 피해갈 수 없는 사고들이 너무 많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나는 잘못이 없는데 잘못을 따져야 될 때, 책임관계를 따질 때, 이거 애매해질 때가 있는데 말이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차간 안전거리 확보, 네,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사실 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 안전거리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뒷차가 좀, 더 불리한 게 아닐까. 과실이 더 크다고 하니까 네. 뒷차에게. 네, 서울 시내 안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주행 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일반 도로를 주행할 경우에 차간 거리를 얼마 정도 유지해야 되는지 아세요? 얼마일까요? 네, 35m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꽤 이제 많은 제한 건데. 속도에서 15를 뺀면 네, 아주 쉽게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슨 속도 거리계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무슨 줄자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네. 아니고 이거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뒤에서도 빵빵거리고. 그러게 네. 빨리 안 간다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화물차 같은 큰 차들이 앞에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적재했던 화물이 떨어져서 2차, 3차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포대자루 같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날아가면서 뒤차 유리창을 가렸던 그런 사고도 있었거든요. 야. 그럴 때는 조금 더 이 차간 거리를 띄워서 운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도로 환경에서 과연 돌발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자, 오늘 사연 먼저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와, 자기야. 생각보다 이 캠핑카 완전 괜찮다. 근데 이거 중고랬지. 오, 나 진짜 잘 샀지. 친구의 친구가 사정 때문에 울다시피 하면서 넘긴 거야. 유후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달려 달려 아빠 달려 띠띠 빵빵 아이고.
우리 아들 아주 신났네, 신났어. 아들 좋아. 완전 신나. 우리 바다 가는 거 맞죠? 맞아. 아빠 조심해. 앞에. 여보, 찾아. 우리 아들 괜찮아? 난 괜찮은데 앞유리 왕창 나갔다. 아빠 우리 새 차 어떡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뭐가 날아온 거야?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차를 그냥, 앞차가 돌을 튕긴 것 같아. 이거 뭐야. 뭐야, 당신들. 지금 들이받은 거예요? 내 차 뒤에 이거 부서지면 어떡할 겁니까? 뭔 소리야. 아저씨 차는 저기서 스크래치 조금 났는데 우리 차는 지금 아작 났잖아요. 이 조그만 애가 이 말하는 거 봐. 어쨌든 당신들이 내 차 박았으니까 100% 당신들 잘못이에요. 아니, 내가 보기엔 당신 잘못 같은데. 당신이 튕긴 돌에 차 유리가 우리 박살났다고요? 아저씨 개구리 가족이 객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요. 맞아요. 우리 죽을 뻔했어요. 차 망가진 거 책임져. 이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일부러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이게 왜 내 잘못입니까? 됐고, 보험 불러요. 보험 불러. 좋아, 그럽시다.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을 테니까 어디 잘잘못 한번 제대로 가려봅시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자기야, 설마 우리 잘못 아니겠지? 이거 어째 불행의 시작일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아빠 일단 바다는 보고 오면 안 될까?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이 정말. 아이고, 김기리는 정말. 아이고, 이 상황에 바다를. 바다를 그래도 보러 가자고. 아이니까 바다는 그래요. 경치를 좋아하네요. 바다 보고 산 보고 그러다가 이제 옆에 못 보고 또 앞에 보고. 네. 그나저나 진짜, 아니, 이렇게 괜히 운전 잘하고 있는데 앞차에서 튕겨나온 돌에 맞아서 지금 그 앞차를 들이받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난감한 일이에요. 이건 사실은 요 정도도 다행인 거예요.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돌이 날아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돌멩이 등 이물질이 날아와서 작은 흠집부터 앞유리 손상까지 차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스톤칩 사고, 속칭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돌빵 사고라고 불리는데요. 네. 차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톤칩 사고는 아주 쉽게 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A씨 차량이 돌멩이를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고 그 충격으로 튄 돌멩이가 2차로를 따라 뒤쪽에 오던 B씨 차량 하부에 부딪혀 파손이 됩니다. 아하. 야, 이게 지금 B씨가 억울한 것만은 아니네요. 이분, 저는 이제 그냥 우리가 연기하면서 그냥 돌덩이가, 싣고 있던 돌덩이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밟아서 튕겨갔다면 이거 아무래도 양쪽 다 주장이 좀 팽팽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원고 B씨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서 돌멩이를 밟고 지나간 것으로 전적으로 A씨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했고요. 피고 A씨는 돌멩이를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팽팽합니다, 아주. 야, 얼핏 듣기엔 둘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네.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자면요. 법원에서는 돌을 튕긴 A씨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 그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요. 지금 아스팔트, 도로에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근데 그 도로 위에 어떤 돌이 놓여 있었던 거죠. 구분이 잘 가지 않는 상황인 거죠. 색깔도 비슷하고 돌의 크기도 작다 보니까 이걸 피해 운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B씨 차량에 피해를 줄 거라는 부분을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하.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들의 법 오래 하셨으니까 그럼요. 그 정도는 전문가잖아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지게 돼요. 그런데 항상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 딱 정해져 있는 용어가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손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실수를 했더라도 그 실수 자체가 어떤 문제를 야기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고의로 그랬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실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이 안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스톤칩 사고도 역시 고의가 있냐 없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 기준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물배상이라는 게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운전자의 불법 행위가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톤칩 사고는 선행 차량이나 후행 차량 모두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억울해도 자차 처리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근데 이게 돌멩이한테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어우. 이게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역시 이제 감이 오를 대로 올랐네요. 네네. 잘 생각해 보세요. 도로에 돌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도로는 차가 다니는 곳인데 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도로 관리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그 관리 주체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실한 이 도로 관리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으니 보상해달라 이런 취지인 것인데 이럴 경우 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에서도 보험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변상을 해주는 그런 거라 어느 정도 변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게 또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군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스톤칩 사고는 교통사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현행법상 뭐 스톤칩 사고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거나 하나의 유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예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럭이나 화물차 같은 큰 차에서 떨어진 파편으로 인해서 스톤칩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해당 차량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안별로 달리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운송사업사가 적재 화물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 상해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다면은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의로 돌 같은 걸 던졌다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형사 책임까지도 가능할 수 있죠. 형사책임까지. 처벌이 세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노면의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돌빵을 당했다면은 국가에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증거 영상은 꼭 있어야 됩니다. 증거 영상이 있다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고속화도로, 간선도로 등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일반 도로는 구청, 시청의 도로관리과 또는 도로사업소를 통해서 도로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한 2개월 정도면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휴, 힘든 거구나. 자포자기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김길이 한 줄 평으로 오늘 마무리해야겠죠? 김길이 한 줄 평. 오늘은 늘 그랬지만 웃음기가 없습니다. 스톤칩, 돌빵 사고에 대한 최선의 예방은 안전거리 유지, 그리고 규정속도 준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다면 침착하게 갓길 주차 후에 증거 영상을 찾아주세요. 야, 그렇죠. 여기 웃음기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이건 진짜 딱 지켜야 되는 일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죠. 평소에도 안전거리, 규정 속도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특히 도로 공사할 때 바닥에 돌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피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다 해도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가만히 있어봐요. 오늘 이상혁 씨와는 오늘로 또 인사를 나눠야 되는 건가요? 아쉬워요? 네. 아쉬워요? 아쉬워요. 오늘 이제 돌빵 얘기했는데 전 땜빵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아해. 말장난 좋아해. 이런 건 전민기 씨 못해요. 오, 재밌다, 선생님, 우리 재밌다. 전민기 씨는 이제 부자지간, 방송에 부자지간이기 네네네. 때문에 네네. 부자지간을 그 관계를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네, 우리 전민기 팀장이 바쁘면은 네. 언제든지 땜빵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그동안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안전해질 법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